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시간이 별로 없었고 집에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았어요. 언젠가 엄마가 마론 인형을 하나 어디서 얻어다 주셨는데 그 인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매일 끼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일을 나가고 혼자 있을 때는 인형을 맞은편 상위에 앉혀놓고 밥을 먹기도 했어요. 인형은 제게 제일 좋은 친구였어요. 한 번은 옷이 뜯어졌는데 엄마가 집에 안 계셔서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더니 옆집 할머니가 옷을 꿰매주셨어요. 저는 그날 할머니한테 바느질하는 걸 배웠고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조각천을 모아서 인형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엉망이었지만 하나 둘 만들수록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제법 괜찮은 옷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옷 만들기에 흠뻑 빠져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천을 얻어다가 인형한테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데에 열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1 때 집에 어려움이 닥치게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학교 다니고 용돈 받는 게 힘들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입원하신 다음부터는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워졌어요. 저는 당장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겠다고 나섰지만 엄마가 엄청 말리며 반대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려고 그래. 절대 안 돼.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무조건 학교 다녀. 어릴 때부터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본 적 없는 것도 미안한데 학교까지 그만둔다고 하면 엄마 진짜 못 살아. 아빠 아프신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짐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마. 알았어? 라는 간곡한 말에 저는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엄마가 밤낮으로 일을 하며 아버지 병간호를 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고 몇 개월 후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장례식 내내 서럽게 많이 우셨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민영아, 너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해. 내가 대학은 자신이 없어. 네가 벌면서 다녀야 될지도 몰라. 그래도 어떻게든 고등학교는 끝내게 해줄 거야. 절대 다른 마음 먹지 말고 학교 다녀야 돼. 사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집에 빚이 많아서 저는 정말 학교를 관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걸 눈치채셨는지 몇 번이고 다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이후 엄마는 악착같이 일을 하셨어요. 저도 엄마 뜻에 따라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은 됐어요. 하지만 어정쩡한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동대문 시장 안에서 수선을 주로 하는 의상실에 취직을 했어요. 워낙 옷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쪽 일이 하고 싶었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있었어요. 저는 옷을 수선하거나 예전 옷을 요즘 스타일로 고치는 걸 배웠어요. 인형 옷만 만들다가 진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드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고 새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홈질이나 휘겁치기도 다시 배웠는데 사장님은 제가 손이 빠르고 금방 익힌다고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옷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게 소질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 사장님이 옷을 디자인하는 것도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디자인 책을 사다가 열심히 보면서 혼자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씩 제 옷을 만들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만든 코트를 입고 갔더니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영 씨, 우리 이거 만들어서 팔아볼까? 여기까지 살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까 하나만 걸어놓고 몇 개 만들어서 옷가게에 줘보자. 정말요? 너무 좋긴 한데 제가 만든 옷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팔자고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내 짬밥이 20년이야. 옷 보는 안목도 없겠어? 그냥 몇 벌만 만들어서 시험해보자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사장님의 설득에 저는 그러자고 했고 제가 만든 옷을 한쪽에 걸어놓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옷 도매 가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이 놓고 간 코트 다 팔렸어요. 이거 몇 장 더 있어요? 좀 더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사장님은 의상실에 걸어놨던 코트를 바로 갖다 줬고 저도 옷을 몇 장 더 만들었어요. 그렇게 제 옷이 가게에서 팔리기 시작했죠. 사장님은 아예 자기와 계약을 하고 일하자고 하셨어요. 민영 씨, 옷 만드는 센스가 있어. 나랑 같이 해보자. 응? 내가 여기 오래 자리 잡고 있어서 가게들 뚫는 건 금방이야. 저도 제 옷이 팔리는 게 너무 기뻤고 재미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더 예쁘고 편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외국 패션 잡지들이며 옷 만들기 잡지들을 사와서 열심히 보며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공부하며 옷을 만들다 보니 어떤 옷들은 잘 팔리고 어떤 옷들은 안 팔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쭉 놓고 보니 외국에서 좋아하는 옷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입는 옷이 뭐가 다른지 조금씩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비록 대학에서 정식으로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익힌 감각과 실력으로 보세 쪽에 점점 많은 수의 옷을 내놓게 되었어요. 옷 주문량이 많아지자 사장님은 공장을 수소문해서 옷을 맡기기로 하셨어요. 엄마도 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자 많이 좋아하셨죠. 대학 안 간다고 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되니까 엄마가 마음이 좀 놓인다. 기특하고 장하다 내 딸. 엄마, 이제 그런 생각 안 해. 나 진짜 괜찮아. 난 얼른 빚 빨리 갚고 싶어. 저는 정말 열심히 했고 5년 후에는 사장님한테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빚도 굉장히 많이 갚았고요. 저는 직원 넷을 두고 옷을 만들었고 옷도 정말 잘 팔렸어요.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됐죠. 그 무렵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여성 옷을 납품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도 자주 보게 됐고 그게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연결됐어요.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엄마가 하시던 옷공장을 물려받아서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공장이지 재래시장에서 좀 규모가 큰 건물의 한 층을 빌려서 미싱 여러 대를 놓고 옷을 만드는 소규모이긴 했어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했죠. 무엇보다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혼자 일하는 게 불안했는데 든든한 사람을 만나서 잘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남자는 특히 제 디자인 칭찬을 많이 했어요. 민영 씨는 정말 감각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훨 나아요. 진짜 어떤 회사는 보면 무슨 디자인을 저렇게 해놨나? 내가 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그런 마음 드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건 아무리 배워도 재능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성욱 씨 말처럼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죠. 재능이 있다기보다 제가 좋아해서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한 거예요. 라고는 했지만 절 칭찬해주는 게 속으로는 기뻤어요. 저와 남자는 8개월 정도를 만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양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했어요. 남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다고 했어요. 상견례에서 남자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 민망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죠. 어쩜 저렇게 우리 집에 딱 맞는 며느리감이 나타났는지 자다가도 신기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집안 사정도 양쪽 집이 비슷해서 더 천생연분 같아요. 따님을 어쩜 저렇게 똑똑하게 키우셨어요. 부족한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살면서 잘 지도해 주시고 계속 잘 봐주세요. 저도 임서방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할게요. 그렇게 분위기 좋은 만남을 끝내고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됐고 저와 남자는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는 제 사업과 자기 사업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당신 공장은 다른 데 옷들 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거 옷 나오기가 힘들지 않겠어? 당장은 그럴지 몰라도 멀리 생각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공장에서 당신 옷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아?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덥석 좋다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우선 우리 옷을 얼마나 잘 뽑아내는지 봐야 했어요. 제가 독립해서 나올 때 지금 공장을 섭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만큼 신뢰가 쌓인 관계였기 때문에 쉽게 옮기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옷을 샘플로 만든 걸 봤으면 좋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이건 사업이잖아. 내가 지금 공장 사장님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당신 공장으로 옮길 만큼 남편 공장이 옷을 잘 뽑는다고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뭐 당신 생각도 이해는 해. 그쪽에 해약하자는 게 어렵긴 하겠지. 그래도 샘플을 보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 라며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 남편 공장은 규모도 작았고 저희는 옷을 한 번에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양을 해보지 않았을 게 분명했어요. 저는 저대로 사업 얘기니까 확실히 하자는 건데 그걸 서운해하는 남편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 일을 시어머니한테 얘기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저한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부부가 뭐니? 일심동체라고 하잖아.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남편 공장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샘플을 만들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성욱이네. 니네 같은데 옷 샘플이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장 아니야. 내가 그 공장을 어떻게 키워서 물려줬는데? 지금 그거 너 나도 모욕하는 거야? 어머니, 그 뜻이 아니고요. 저도 계약한 공장 사장님한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욱 씨 공장이 저희처럼 한 디자인 많이 뽑는 거 안 해본 거 사실이라서 저로서는 확인이 필요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러니까 전에 공장에 보여준다는 것도 말뿐인 거고 결국 네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 소리 아니야. 얘가 진짜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막말로 네가 정식으로 디자인을 배웠어? 의상학과를 나왔어? 시장 바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이래봬도 나 젊을 때엔 한가닥 하던 양장학원 출신이야. 이거 왜 이래? 성욱이는 경영학과 나와서 의상도 따로 공부했다.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더 잘하겠니? 안 그래? 라며 저한테 모멸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저는 결국 남편 뜻대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공장 이름도 제 브랜드 이름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저희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디자인을 여러 사이즈로 대량 생산하는 걸 안 해봤던지라 공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차츰 적응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매일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일일이 옷을 검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나온 옷들이 꽤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점차 사람들도 적응을 많이 하고 옷도 잘못 만드는 일이 거의 줄어들자 남편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서 회사 직원들을 늘렸어요. 그건 그럴 수 있다 싶었어요. 하지만 전 아무래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물론 자동화 시스템 공장에서 부분 만들어 오는 게 많았지만 남편 공장이 다 소화하기는 버거워 보였거든요. 이런 얘기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점점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매일 야근해야 된다고 하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공장 스케줄을 뻔히 다 아는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제 브랜드를 자기 이름으로 상표 등록했다는 결정서가 집에 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공장으로 갔지만 남편을 만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사무실에도 들여보내주질 않았거든요. 그제야 둘러보니 디자인팀에 사람이 2이나 앉아있더라고요. 사람을 뽑는다는 게 공장 일을 할 사람만 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상표를 등록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제가 보세 옷을 만들고 주로 도매상에 넘기다 보니 상표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브랜드를 찾는 단골들이 꽤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대학가에 가게까지 계약했더라고요. 그런 걸 저하고 상의도 한마디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했던 거예요. 저는 쏙 빼놔야 했으니 당연히 말을 안 했죠.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기네 공장에서 옷을 만들라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나오고 뒤에 시어머니도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여자는 바로 같이 차를 타고 떠났고 시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얼른 뛰어가서 대문을 붙잡았어요. 어머 깜짝이야. 왜 이러니 너? 무슨 일이라도 있어? 사람 놀랐잖아. 어머니, 저 사람이랑 같이 가는 여자 누구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제 브랜드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거 아셨죠?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저분은 이제 우리가 회사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투자해 줄 뿐이야. 젊은 나이에 어찌나 능력이 좋은지 아주 자금력이 말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집으로 초대 좀 하라고 했어. 잘 부탁드린다고 하려고. 너 네 브랜드 성욱이가 등록한 게 그렇게 문제냐? 이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전에 공장 옮길 때도 너 얼마나 부정적이었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알아? 라더니 그대로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해도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제가 의부증이라고 못 살겠다며 이혼 서류를 보내더군요. 남편이 일하는 걸 일일이 감시하려고 하는 사람과 못 살겠다고요. 저는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의도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건 저 혼자 생각이었지만 언젠가부터 두 사람 마음이 변한 건 확실했어요. 저는 이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고 엄마는 저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넘기고 여기까지 왔니?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민영이 너 능력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가 옷을 만들 수 있는 작업실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옷을 만들어서 전에 같이 했던 사장님께 보내드렸고
사장님은 자기네 옷을 팔면서 제 옷도 매대에 같이 놓아주셨어요. 그것만도 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때 인터넷 쇼핑몰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저도 인터넷에서 옷을 팔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를 소개받아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모델 지망생들에게 일당을 주며 옷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몇 개월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서 포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만든 옷을 입어본 사람들이 하나 둘 다시 찾아주었고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공격적으로 여기저기 온라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찮게 썼었죠. 혼자 밤을 새가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입을 했죠. 그렇게 쇼핑몰은 인기가 많아졌고 저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세계적으로 운영을 해나갔어요. 저희 쇼핑몰에서 액세서리와 구두를 팔고 싶다는 동대문 도매상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도 계약을 맺었죠. 엄마 말씀대로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이렇게 보면 금방 쑥쑥 큰 것 같지만 어려움도 있었고 혼자서 마음고생도 꽤 했어요. 전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죠. 그래도 모든 걸 다 이기고 또 해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쇼핑몰이 안정적으로 접어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교회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전 남편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고도 못 본 척했지만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아는 척을 하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전 남편도 저와 엄마를 알아봤고 저희 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그냥 헤어졌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전 남편에 대해 알아봤죠. 그랬더니 1년 전에 회사가 부도나서 문을 닫았고 빚을 잔뜩 졌다는 거였어요. 투자를 했다던 여자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회사가 위험해질 때쯤 속았다며 이혼 소송을 하고 자기 돈을 다 빼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제가 처음 만든 브랜드가 그렇게 사라졌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제 브랜드를 시장에서 못 본 지 꽤 되긴 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내나 보네. 저기,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말 정말 염치 없지만 우리 다시 합칠 수 있을까?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실수라니. 무슨 실수요? 그거 다 계획적인 거였잖아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한 번 속지 2번 속겠어요? 댁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여기요. 모르는 사람 아무나 들여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얘기도 들어봐. 나도 그때는 잘해보자는 생각이었어. 근데 당신이 너무 사사건건 따지니까 일이 안 될 것 같았다고. 그 말이 지금 나한테 통할 것 같아? 난 이혼하고 시장에서 들은 말이 없는 줄 알아? 댁하고 댁 어머니가 상표 등록하고부터 마음 바뀌었다고 다들 그러더라.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나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나보고 다시 합치자고? 너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해봐.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소리 지르자 남편은 더 말을 못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엄마한테 시시콜콜 다 얘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다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안사돈도 잘 계시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인사도 한번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간지도 몰랐어.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왜 인사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아가고 누가 안싸돈이에요. 이제 그런 사이 아니죠. 완전 남남이에요. 얘는? 어떻게 사람관계가 그렇게 무자르듯 딱 잘라지니? 아무리 그래도 같이 지낸 정이 있잖아. 결혼하고 살 때도 저한테 자기네 공장으로 안 옮긴다고 막말 함부로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저 댁 아들하고 다시 안 합쳐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려무나. 제가 이만큼이라도 성공하지 않았으면 댁들이 내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고졸이라고 그렇게 모욕해놓고 제 거 다 뺏어갔으면 염치라는 게 좀 있어 보세요. 오늘은 제가 참는데 다시 또 찾아오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죠.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는 경비원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두 사람은 몇 번 저한테 연락을 했지만 제가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 후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들은 게 없어요. 저는 40이 돼서 저처럼 이혼한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한때는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엄마한테도 잘하고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열심히 산 보상을 이제야 받는 기분이에요. 다들 건강하고 큰 문제 없으니 그게 가장 큰 복인 것 같고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행복하시고 행운이 많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